책으로 여는 아침 북모닝. 위기의 시대 돈의 미래. 역사의 법칙을 깨고 있는 중국. 나는 1984년 중국에 갔을 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 앞으로 중국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많은 이들에게 말했다. 책에도 쓰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가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정작 당시 나는 중국으로 이주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중국은 내게 최고의 영감을 준 나라다. 1984년 처음으로 중국 땅을 밟기 전 나는 매우 두려웠고 총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했다. 당시 미국에서 중국인은 사악하고 피에 굶주린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항에 내려 중국인들을 보자마자 알았다. 그들이 부지런하고 근면하며 위대한 역사를 지닌 야심 넘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이다. 중국인들은 미국 언론의 말처럼 사악하고 무서운 이들이 아니었다. 나는 중국 각지를 두루 여행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서 앞으로는 중국의 시대가 올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많은 미국인의 반응은 차가웠다. 짐 로저스는 왜 저렇게 중국에 푹 빠진 거야? 라며 나를 비웃는 이들이 많았다. 당시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주목받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앞으로 일본의 시대가 올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시 내가 머지않아 중국이 부상할 거라고 예상한 이유는 중국 각지를 여행하는 동안 사람들이 새벽 5시면 일터에 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실했고 정말로 열심히 일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였으나 거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완전한 공산주의자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위대한 자본가의 소질이 있었고 나는 그것을 직접 본 것이었다. 그래서 중국의 부상을 예측했지만 지금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아예 중국으로 이주했어야 했다. 중국은 1949년 공산당이 국민당과 벌인 내전에서 승리한 후 40년간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 이전 몇천 년에 걸쳐 본질적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였다. 11세기 송나라 시대에는 영국이 전 세계에 군림했던 18세기보다 훨씬 많은 철을 생산했다. 중국에서는 고체 연료 코크스를 당연한 듯 사용했고 생산 효율이 매우 높았다. 당시 중국의 연간 철 생산량은 15만 톤에 달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18세기 말 유럽 전체의 철 생산량에 필적한다. 그뿐 아니라 11세기 중국의 자본가들은 자금을 거출해 노동자를 모으고 광산을 운영했다. 또 인쇄기술, 화약, 나침반, 종이를 먼저 발명하며 유럽에서 과학이 발전하기 훨씬 전부터 수많은 혁신을 탄생시켰다. 이미 1000년 전의 중국은 여러 면에서 유럽보다 앞서 있었던 것이다. 나는 중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위대한 시대를 반복해서 경험하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영국은 과거에 위대했다. 이집트와 로마 제국도 과거에 더 없는 영화를 누렸다. 하지만 그 후 다시는 그 영광을 되찾지 못했다. 역사를 살펴보면 통상 한 번 번영했다 쇠퇴한 나라는 부흥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중국은 밑바닥을 경험한 뒤 다시 일어나 번영을 누린 유일한 나라다. 최근 중국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번영의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느낀다.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
물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전망하거나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 미국은 20세기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지금까지 많은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에 비해 중국에 여전히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국을 보는 서구인, 특히 미국인의 시선은 지나치게 단편적이다. 중국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독재 정치 시스템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미국 지식인들이 많은데 이 말을 들으면 민주주의 국가는 언제든 풍요로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민주주의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현재 부국의 반열에 오른 많은 나라들은 오랜 기간 일당 독재 체제를 거쳤다.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사실상 하나의 정당이 지배하는 국가였다. 타이완이 성장의 길을 걸었던 기간은 독재 정권이 장기간 지배했던 시기였다. 한국 역시 미국의 지원을 받은 엄혹한 독재 정권에서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은 민주주의 국가지만 현재 누구나 인정하는 부국은 아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 체제를 비교하며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지 고찰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사상은 현대 사회에도 시사점이 많은데 저서인 국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국가 체제는 독재에서 과도정치, 민주정치, 혼돈 상태로 이행하다가 다시 독재로 돌아온다. 중국인들이 플라톤의 저서를 읽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처음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는 신문사와 방송국이 하나씩만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옷을 입고 사고방식도 거의 같았다. 하지만 35년이 지난 지금은 인터넷을 포함해 수백 개의 미디어가 존재한다. 또 무언가에 분노한 사람들이 지방을 중심으로 수천 명씩 모여 시위를 하곤 한다. 결국 역사는 사회가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민주주의라는 체제는 경제 성장과 거의 관계가 없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든 일당 독재 체제든 경제 성장과 결정적인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이자 개혁 개방의 주역이었던 덩샤오핑은 이렇게 말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 나는 이 말에 매우 공감한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나라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사회이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가 곧 경제적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국가로서 중국은 다른 나라에 존경받는 나라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세계 평화에 이바지했다고 생각하며 중국은 그 반대라고 여긴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미국은 걸핏하면 전쟁을 일으켰다. 과거 50년을 보면 미국은 늘 어딘가에 있는 나라와 전쟁을 벌이곤 했다. 지금도 미국은 군대를 해외에 주둔시키고 있으며 대다수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반면 중국은 적어도 최근에는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한 적이 없다. 현재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마다 아프리카 각국의 지도자를 베이징에 초대하며 이들 나라에 거액의 투자를 하고 현지의 인프라 정비를 지원한다.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아프리카에 노골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 아프리카 현지인들은 중국을 지지한다.
지도를 보면 세계가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 평생 미국은 늘 넘버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상식과 시스템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중국은 더욱 번영할 것이고 다른 신흥국들도 과거보다 풍요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 자식 세대는 지금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세계를 볼 가능성이 높다. 미래 세대는 화웨이를 보안을 위협하는 회사로 보지 않고 젊은이들은 화웨이 제품이 근사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좋든 싫든 중국은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될 것이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대마초 시장. 대마초에 관련해서는 나라마다 다루는 법이 천차만별이다.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합법으로 방향을 튼 나라도 있다. 내가 사는 싱가포르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대마를 소지하면 감옥에 갇힌다. 많은 나라에서 대마초를 법률로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기원은 100년 전쯤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에는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라는 신문 재벌이 있었다. 그는 신문을 팔기 위해 대마초 규탄에 앞장섰고 대마초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내용의 캠페인을 벌였다. 당시 허스트는 신문사 외에도 제지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목재뿐 아니라 대마로도 종이를 만들 수 있었으므로 제지 공장을 소유한 입장에서는 대마 산업이 커지는 것을 위협으로 느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대마로 만든 종이가 널리 쓰이던 시대도 있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인 허스트가 대마초를 눈엣가시로 여긴 결과 많은 사람들이 대마초라는 존재에 겁을 먹었고 결국 미국에서 대마초는 불법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대마초를 불법으로 규정하자 다른 나라에서도 잇따라 같은 움직임이 나타났다. 하지만 대마초가 인체에 미치는 해가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면서 지금은 적지 않은 나라에서 합법화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주변국들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데 2018년 캐나다가 처음으로 합법화를 시도한 데 이어 우루과이에서도 합법화가 결정되었다. 이들 두 나라처럼 완전한 합법은 아니지만 태국, 브라질, 영국, 칠레, 독일, 프랑스처럼 의료용으로 인정한 나라도 많다. 대마초 합법화와 새로운 투자처의 탄생. 얼마 전 콜롬비아를 방문한 적이 있다. 콜롬비아는 마약 전쟁이 일어난 나라로 유명한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대마초 재배의 안성맞춤인 지역이 콜롬비아에 있기 때문이다. 대마초는 12시간은 햇빛을 쬐고 12시간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콜롬비아는 적도상에 위치해 1년 내내 기온이 일정한데 특히 메데인은 적당한 강수량에 기온이 일정한 곳이다. 즉, 메데인이 대마초 재배지가 된 것은 유난히 사악한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대마초의 성장에 유리한 지역이라는 이유가 크다. 우연히 메데인이 대마초를 키우기에 적합한 장소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대마초를 재배했고 수확한 대마초를 갖고 직접 마약 거래를 하면서 자연히 마약왕이 탄생한 것이다. 현재 콜롬비아에서 대마초는 합법이다. 나는 메데인을 방문했을 때 이 나라 군대에 몸담았던 전직 장군을 만났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대마초 재배자와 상인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 인생을 바쳤소. 하지만 지금은 대마초 재배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오. 과거에 장군이었던 사람이 현재 대마초 농장 주인이 된 것이다. 머리가 좋았던 그는 대마초가 합법화되자 이때가 기회라고 여기고 대마초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했다. 대마초 재배가 합법이 되면서 사업적인 면에서 생각해도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대마초를 재배하면 일반적인 농작물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대마초는 중독성이 없고 술보다 위험성이 낮다. 술을 조금만 마셔도 취하는 사람은 대마초가 더 잘 맞을지도 모른다. 대마초에는 약효 성분도 많이 들어있다. 이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합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대마초가 지닌 비즈니스 잠재력은 적지 않다. 현재 주류 업체 몇 군데는 물론 캐나다의 거대 기업도 대마초 사업에 뛰어들었다. 코로나 맥주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거대 주류 업체 콘스털레이션 브랜드는 대마초를 재배하고 가공하는 캐나다 기업의 주식을 약 50억 캐나다 달러에 사들였다. 의료용 대마를 판매하는 캐나다 기업 틸레이는 거대 맥주 회사인 벨기에의 아노이저 부시 인베브와 의료용 대마를 함유한 음료를 개발하기로 제휴를 맺었다. 최근에는 담배 회사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말보로 등으로 유명한 미국의 담배 회사 알트리아는 캐나다의 대마초 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다. 건강에 나쁘다는 이유로 집중 포화를 받는 담배 대신 대마초 사업에서 활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또 대마초와 관련된 스타트업도 차례로 주식을 상장하고 있어 차세대 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카지노와 대마초 중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 나는 도박을 하지 않지만 카지노는 언제나 물주가 돈을 버는 비즈니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무료 음식과 무료 오락시설을 갖춘 커다란 호텔을 운영하는 비용을 누가 댈까? 바로 도박하는 사람들이다. 일시적으로는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있을지 몰라도 이기면 더 큰 돈을 걸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그 끝은 좋지 않다. 미국 내 여러 주 정부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것은 카지노처럼 세금 수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에서는 금주법이 제정되면서 술을 마시는 것이 불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술을 금지하는 대신 주류에 세금을 부과해 정부가 많은 수입을 얻고 있다. 그러니 대마초 역시 합법화하고 세금을 부과하면 정부가 얻는 수입이 적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블록체인에서 놓치고 있는 것. 사람들은 블록체인이라는 혁명적 기술이 우리 삶을 확연히 바꿔놓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미래에 적지 않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한다. 지금의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쯤이면 블록체인 때문에 은행이나 우체국에 갈 일이 없어질 것이고 아마도 수백만 명의 은행원이 직업을 잃을 것이다. 은행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결과적으로 블록체인이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많은 일자리를 빼앗으리라 예측할 뿐이다. 블록체인보다 먼저 등장해 인류를 바꿔놓은 컴퓨터를 생각해보자. 컴퓨터의 발달은 많은 사람의 직업을 빼앗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낳았다. 덕분에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이 탄생하고 거대한 소프트웨어 산업도 일어날 수 있었다. 블록체인이 가져올 영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블록체인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에 투자한 적이 없다. 암호화폐의 가치는 계속 극심한 변동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미 소멸해버린 암호화폐도 적지 않다. 이런 면에서는 암호화폐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면서 암호화폐는 사라진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조개 껍데기가 화폐 역할을 담당하던 시대가 있었다. 조개 껍데기뿐 아니라 그게 무엇이든 다수가 어떤 물건을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기로 지정하면 그것이 화폐가 될 수 있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이 법칙이 통용되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지 않았고 개별 은행이 독자적인 화폐를 발행했다. 이런 방식은 은행이 현금 보유고를 넘어서 화폐를 발행할 경우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위험성을 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은행인 잉글랜드 은행만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독점적 권리를 부여했다. 이를 계기로 시중은행의 독자적인 화폐 발행권은 차츰 사라졌고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1921년에 중앙은행의 독점적 화폐 발행이 법으로 제정되어 완전히 자리 잡았다. 이런 역사는 암호화폐에서도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 지금 암호화폐를 운용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부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정부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소 극단적인 가정일 순 있지만 정부가 암호화폐를 운용하는 기업에 암호화폐 발행을 금지하면 어떻게 될까? 현재 중국에서는 중앙은행마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중국에서는 이미 현금 없는 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어 택시를 탈 때도 현금을 쓰지 않는다. 게다가 중국 정부도 전통적인 화폐보다 디지털 화폐를 선호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낱낱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을 쓰지 않고 생활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니 디지털 화폐를 통한 거래가 일상화된다면 정부가 사람들의 행동을 속속들이 알게 될 수도 있다. 전화를 너무 많이 한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다. 클럽에 너무 자주 다닌다라며 정부가 지적하는 것이다. 나는 그런 사회가 오는 것이 썩 달갑지 않지만 중국 정부는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모든 돈이 컴퓨터 네트워크에 저장될 경우에 실현될 수 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모든 돈이 컴퓨터 네트워크상에 보관 관리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전통적 화폐 대신 사용될 디지털 화폐는 정부가 발행하고 공인하는 것이지 민간 기업이 발행하고 운용하는 것은 아니다. 둘 사이에 교환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비트코인과는 다른 정부가 발행한 돈이다. 결과적으로 암호화폐를 운용하는 민간 기업은 정부가 만든 디지털 화폐를 쓰고 싶지 않겠지만 강제력과 무력을 보유한 정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고 투자할 생각이라면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당부하는 말. 나는 좋은 기회를 발견하면 바로 투자하는 편이다. 얼마 전에는 러시아 선박 회사의 주식을 샀다. 운송업 주식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시세 차익을 올릴 기회가 있다고 본다. 또 중국의 와인 회사 주식도 매입했다. 경제가 붕괴된 베네수엘라에도 투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미국인인 나는 그 나라에 투자할 수 없다. 작년 여름부터는 금을 사들이고 있다. 앞으로 몇 년간은 금값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거품이 될 가능성 또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금을 제외한 원유와 철, 동, 대두 같은 상품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 어쩌면 다시 인덱스 펀드를 매입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 후보에만 올려놓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원래는 아시아 농업에 투자해왔지만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사탕수수는 사상 최고치에서 80%가량 가격이 하락했고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로 시장 상황이 썩 좋지 않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돈을 찍고 뿌려대며 적극적으로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리고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역병처럼 전조를 발견하기 힘든 경우도 있지만 경제 위기는 그렇지 않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면 사전 신호를 발견할 수 있다. 나 역시 이러한 신호를 미리 읽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가을에 있을 미국 대선을 비롯해 여러 선거에서 인기를 얻고 당선되기 위해 정치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할 것이다. 이로 인해 당장은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경제가 반짝 좋아질 수 있다. 위기는 반복된다는 전제 아래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일들을 살펴보면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배울 수 있다. 위기의 순간에 보이는 인간의 행동에는 놀라울 정도로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다. 맹목적인 투자를 경계하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1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상식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이나 베를린 장벽의 붕괴,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 등을 사전에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다. 세상에는 10년에서 15년마다 어김없이 큰 변화가 나타났다. 앞으로도 이렇게 나타나는 변화가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대다수가 하는 말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틀릴 가능성이 크다. 세간의 상식을 의심하고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며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부를 쌓고 성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 믿는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다. 위기에는 다양한 종목이 저평가되므로 잘만 투자하면 경제가 회복되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평소 자신 있는 분야를 열심히 파고들어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변화를 발견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다시 없을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단,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실행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많은 사람이 근사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을 목격해왔다.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되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몇 년은 나의 투자 인생에서 처음 맞닥뜨리는 최악의 경기 침체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며 기회를 잡아 성공한 이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위기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 뛰어오르고 싶다면 타인의 의견과 상식에 휘둘리지 마라. 혹여 당신의 판단으로 큰 실수를 했다고 해도 환경은 반드시 달라질 테니 너무 절망할 필요 없다. 자기 자신과 세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눈을 크게 뜨고 있으면 분명 강력한 전환점이 될 큰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